재밌는 게 어제 이제 3명 발표가 났잖아요. 저 박문규 산자부 장관 내년에 한참 전에 네, 한참 낳고 전에. 관료 출신이고 처음에는 이게 뭐 유인촌 네. 후보자에 대해 또 유인촌이냐 막 그랬는데 딱 3명 공식화되니까 언론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평이 네. 대중에 유인촌이 제일 낫네. 그래요? 상대 평가로. 네. 그런 그 정도로 최악이란 얘기죠.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약간 이게 여러모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태현의 정치쇼 최고 시그니처 코너 하나 더 나가서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토크 여의도 타짜. 오늘도 장타짜, 김타짜, 윤타짜,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야, 난리가 났다. 윤태상님 오늘 병원에서 즐겁게 대기하며 즐겁게 들어요. 야, 사실 병원에서 즐겁게 대기하기 쉽지 않은데 왜 그런가 봤더니 죄송하네. 와이프가 우리 둘째를 출산 준비 중이에요. 좋은 소식 기다리며 방송 좋은 듣습니다. 소식을 드려야 되는데 네. 날씨도 축하드립니다. 좋은데 네. 좋은 날이 되시네. 건강하게 출산하세요. 그런데 근데 윤태권 실장님 동생 아니에요? 윤태상 비슷하다. 근데 원래 이 출산 기다리면은 산모들은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권 소식만 빼고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산모들은 태아에 안 좋아요. 정치권 소식. 강한 아이로 태어날 수 있어. 강한 아이로 태어난다. 자, 노아킴님 유튜브로 들어오셨어요. 타짜는 유해하지만 여의도 타짜는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오늘도 네분 파이팅 하셔주셨고, 송혜진님 가장 객관적인 토론이다. 2357님 여의도 타짜 들으면 저 같은 일반인도 정말 정치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에 여의도 타짜 안 듣는 걸까요? 아니면 못 들은 척하는 걸까요? 정치권에서 안 들어야 저희 신상에 네. 안전하다. 본인 얘기를 해. 상관없어요. 나도 상관없어요. 왜 나만 그래? 자, 그 얘기는 장타짜가 하는 얘기는 여권에서 안 듣는 게 낫다. 그래야 장타짜의 신상 뭐 이런 부탁드립니다. 얘기인가요? 부탁드립니다. 네. 듣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 소개해드린 노아킴님, 송혜진님, 그 다음에 2357님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지금 속보 하나 들어왔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방북 초청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수락을 했다. 그러면 언젠지 모르겠지만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간다. 뭐 기차 타고는 안 가겠죠. 뭐 비행기 타고 평양 순환공항에 내려서 제2차 북러 정상회담이 벌어지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 여기까지 지금 속보가 들어온 얘기입니다. 자세한 해설은 내일 해드리도록 하겠고,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일단 국내 정치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 얘기부터 하고 그다음에 어제 있었던 개각 얘기 해볼게요. 지금 몸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안 좋을 수 그거 없죠. 아니 사람인데 이 보름을 이상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아니 오늘 당연히 보름이 그렇죠. 오늘 15일인가요? 보름. 네. 자, 어제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네. 노영민 전 비서실장을 통해 가지고 단식 그만둬라라고 이제 권고를 했다는 건데, 사실은 단식 그만둘 때 명분이나 출구 전략으로서 그렇죠. 전직 대통령에 걱정하는 거 또 네. 좋은 명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아니다. 계속 간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신뢰로 옮겨서. 그러니까요. 왜 그런 걸까요? 건강을 참 해치게 되면 뭐 단식하는 대표를 두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참 안타깝긴 한데 네. 이게 지금 이거에 대한 성과가 어떤 단식의 성과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단식으로 얻은 거. 네. 네. 이재명 대표가 그냥 개인적으로 얻은 거 말고는 네. 당이 얻은 성과는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러면 나눠보죠. 개인적으로 얻은 거 뭡니까? 개인적으로는 본인에게 반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입틀막을 한 거죠. 입을 다 틀어막은 거는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단식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파들이 조직적으로 그렇죠. 움직이기가 부담스럽고. 말하기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뭐 1주년 평가니 뭐니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시점에 당대표의 리더십이나 이런 거를 뭐 어떤 개선을 요구하거나 어떤 변화를 요구하거나 이런 거 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체포 동의안 그 불체포 특권 포기와 관련해서도 네. 뭐 이재명 당대표에게 입장을 좀 분명하게 밝히셔라. 답답하니까 본인들이 그 투표에 임해야 될 시간이 임박해 오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으로 얻는 거는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좋은 쪽으로 계속해서 영향력을 확대해 갈 만한 이익이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네. 단기적으로 상황적으로 그냥 입을 막고 있는 거지. 그런다고 해서 그분들이 지금 비판적인 생각이나 지금 당에 대한 어떤 애정어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생각을 바꾸겠어요? 그러진 않잖아요. 자, 그러면 당이 얻은 게 없는 이유는 뭐예요? 당이 얻은 게 없는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일단은 지지가 늘어났느냐. 어. 총선 승리에 좀 더 가까워졌느냐. 그래서 지금 현 정권이 하는 무도한 일들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더 커졌느냐. 이런 걸로 봐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없어요. 지금 식당 같은 데 가보셨어요? 최근에? 아, 장사가 안 돼서 미쳐요. 왜? 지금 정치권에서 싸우고 뭐하고 하니까 이게 경직되잖아요. 모든 공직사회도 경직되고 어떤 사람의 관계도 경직이 되고 경직이 되니까 사람들이 좀 으쌰으쌰하면서 뭐 그 식당을 가거나 이렇게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야당 대표가 단식하면 모든 이슈가 글로 빨려드니까 이슈의 블랙홀이 되어버리니까. 지금 여야 할 거 없이 제가 볼 때는 진짜 X판이에요. X판. 국민들이 볼 때는 왜 우리만 똑바로 살아야 되지? 이런 자괴감이 들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장타짜 일각에서는 그 얘기하잖아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가서 한번 그래도 좀 찾아가서 뭐 얘기라도 하면 조금 풀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장타짜가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너 왜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냐 막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일각에서 본인도 질문하면서 내가 왜 이런 질문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닙니다. 그런 다음 질문이 있어요. 계속 얘기 안 끝났습니다 지금. 그게 김기현 대표가 지금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 예를 들면 그 문제를 질문했을 때 아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맞는지는 좀 고민이 있다라고 대답했잖아요. 근데 대통령께서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거칠고 험한 말들을 많이 쏟아냈고 대화 협상 조정 이런 상대로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내세운 단식의 조건들 이런 것들을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가가지고 자 우리 당신이 조건 내세운 거 우리가 많이 단식 그만두면 같이 논의 좀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은 움직이지 공간이 적구나. 용산으로부터 엄청나게 혼날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근데 전 생각이 약간 달라요. 꼭 뭐 가서 다 들어준다 그렇게 말해야 되나? 가서 이제 얘기만 그냥 그렇죠. 걱정만 과거에도 해주든가. 이렇게 보면은 정치가 그런 게 그런 거 아니잖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손잡고 빨리 몸 추스립시오. 힘내서 싸워야지. 힘내서 우리 이제 다시 그 건강 회복해가지고 맞아요. 싸우고 이야기도 해봅시다. 뭐 그렇게만 해도 효과 있는 거 아닌가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김성태 그 전 원내대표가 어제 다른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단식 선배로서 뭐 이런 이야기 하다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사실 용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 못해. 대통령 국정 운영은 대통령 국정 운영이 있는 것이고 당의 운영은 당의 운영이 있는 거다. 이건 여의도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되게 비판적으로 보지만은 그래도 그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저는 뭐 100% 공감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통령이 야당 당 대표나 원내 대표를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만나줬어요. 그래서 형식적이라도 대화 협상 파트너로 인정을 했다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그런 모습 안 보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당 대표가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라도 좀 먼저 가서 얘기를 하든가 그런 모습 보여야 당대표가 가지. 지금 당이 어떠한 정치적인 현안과 정무적인 판단에 있어서 자율적인 결정권과 주도권을 갖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이 그런 자율성이 없다는 것 자체가 진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럴 거면은 정치 왜들 하십니까? 거기서 옳은 말씀이에요. 약간 미묘하게 다르게 이야기한 제가 느낄 때는 이 용산이 아주 쫀쫀하게 당을 이렇게 시시콜콜 딱딱딱 하는 것 같진 않아요. 큰 틀에서 이렇게 대통령이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거기 정무 라인들이 막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조율하는 건 아니다. 뭐 의지가 없다 그래야 되나, 역량이 없다 그래야 되나, 뭐 그렇게 보여요. 그럼 그 안에서라도 제가 김기현 대표라든지 뭐 그 국민의힘 주류의 입장을 뭐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조금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틈을 찾으려면은 조금은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용기를 내야 틈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용산을 두려워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거든요. 안 두려워요? 그러면 김상현 평론가님은? 저는 두렵지 않아요. 제가 뭐 가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잃을 게 별로 없어서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당에 대한 비판할 때도 제가 뭐 잃을 게 없잖아요. 원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 않아요. 근데
이 정치하시는 분들은 잃을 게 너무 많은가 봐요. 예. 예? 국민을 위해서 좀 잃는 모습을 보이면 더 얻는데 응? 거기다가 제가 응? 실리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리스크가 있어야 리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저는 뭐 그런 하여튼 틈을 찾아야 된다. 특히 이제 여권에서 저기 하는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한마디만 더 하면 하세요. 진짜 제가 진짜 너무너무 답답한데 제가 그 대통령께서 검사 본색을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국정 운영하시는 걸 보면은 검사 동일체 원칙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알겠습니다. 무슨 하나만 더 말인지. 말씀드리면 이재명 당대표가 본인의 자유 의지로 네. 단식을 끝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탈출구는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얼마 있다가 속보 이런 걸로 병원. 그냥 기절, 예. 혼절해서 생명이 위독해서 참모들이 119 불러서 병원으로 이송했다. 예. 이게 이제 단식의 탈출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만약에 병원 가서 링겔이나 영양제 받고 또 정시 들어오시면 나는 계속하겠다 단식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러면 의사가 더 이상 하면은 생명이 위독하다. 예. 그러면 이제 단식이 끝나겠죠. 그냥 단순히 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그만두라니까 내가 그만둘게. 알겠습니다. 우리 지지자들이 그만두라니까 그만둘게. 예.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나 윤타짜 이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 만약에 지금 시나리오는 저 시나리오가 좀 가능성이 사실 좋은 건 아닌데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저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하고 여권의 대차 대조표 따져보면 어떻게 됩니까? 뭐 여권은 별 그게 없을 것 같고 네. 이 단식이라는 게 처음부터 이중적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이중적 성격이라는 게 자.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 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됐으면 제일 좋겠다고 제일 크게 되는 거는 전체 여론이 힘을 받아가지고 이제 정부하고 여당을 압박해서 정부 여당이 이제 바뀌는 거. 네. 근데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까지는 됐으면 좋겠다 수준이지 실제로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야권. 이 민주당 내에 이제 결집도 뭐 장악력이랄까 그런 걸 이제 높이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확실하게 됐다? 어느 정도 되고 있다. 그럼 옛날에 이런 뭐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왕이 예. 선위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부덕의 소치로 해가지고 그러면 싹 정리되지. 하면은 이제 뭐 통촉하여 주십시오 하고 이제 태자가 막 섞고 대제하고 막 네. 그러잖아요. 네. 그럼 이게 즉 물러서잖아.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실질적 키는 여권보다 민주당 내가 어느 정도로 더 뭉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재명 대표 모시고 예. 똘똘 뭉쳐서 돌파하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털고 나오십시오. 라는 게 이제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그 얘기 이제 해볼게요. 이제 그 얘기를 할 차례인데 내부 결속 네. 이제 반대파에 대한 네. 여기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를 좀 눌러 앉히는 네. 그거를 하나 볼 수 있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김평론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한테 가장 비판적으로 얘기 많이 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까지 와서 막 눈물 흘리면서 회복식 만들어 드릴게요라고 얘기했어요. 어제 출연했는데 제가 물어봤더니 이 시간이었어요. 딱 물어봤더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아니 인간적으로 연민의정에 들었다. 아무리 정치적인 입장이 달라도 연민의정에 들어서 보자마자 뭐 눈물이 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그러니까 뭐 인간적으로 찾아갔고 어? 뭐 모습을 보니까 울컥했다. 뭐 다 할 수 있어요. 네. 예. 그런 건 뭐 다 좋은 거라고 봐요. 근데 입장이 널뛰듯이 입장이 변하는 거는 이야기가 좀 어렵죠. 예? 왜냐하면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얘기해온 건 뭐냐면 이재명 개인에 대한 비판이 아니었어요. 민주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였어요. 민주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다르게 가야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정도이자 가장 바른 길이다라고 얘기를 해왔던 거예요. 근데 그런 바른 길을 버리고 그러면 지금 본인이 비판했던 길에 그냥 동참하겠다 이렇게 뛰어드는 게 누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충분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 입장 변화에 대한 그렇죠. 충분히 그렇죠. 그런 게 누적되지도 않고 충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확 해버리면 뭔가 원하는 게 있는가 보다 이렇게뿐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저 정치하고 싶어요. 저 공천 주세요. 저 내년에 출마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저 배지 달고 싶어요.
총선 출마 물어봤더니 입장 정리해서 총선 이후에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대답해요. 총선 이후에 얘기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추석 이후. 아니 뭘 그거를 본인 얘기를 그렇게 뭐 믿으세요. 저렇게 정치적인 행위하는 것 자체가 당연히 저는 근데 정치할 거예요. 도와주세요. 이런 제 거죠. 박지원 위원장을 얼마 전 바로 최근은 아니고 하여튼 얼마 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아, 그래요? 밥도 먹고 이야기 들었는데 저는 막 이 사람이 막 그렇게 작전을 짜가지고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 인간적인 울컥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인의 길을 걷고 있으니까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건데 그럼 이 박지원 전 위원장 개인이 막 이렇게 자기 계산 이걸 떠나서 이재명 단식 효과가 나타나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계산하고 있느냐하고는 별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재명 대표의 당내 정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당내 그럼요. 정치는. 네. 자 그러면 더 나가서 검찰이 영장 친다는 거거든요. 지금 검찰은 칠 거예요. 아마도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간에. 그럼 쳤어요. 체포동의안 올라옵니다. 그럼 당위의 측면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지금 이 상태에서 올라오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 아니 보이는데 이게 첫 번째로는 뭐 송갑석 의원이 말했다고 돼 있는데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한테 달린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할 거냐. 내가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약속을 국민에게 지키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뭐 검찰에 몇 번 갔다가 증거가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증거가 하나도 없으니까 영장 실질심사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아무리 그 친명계라고 해도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 뭐 무도한 검찰 권력에 우리가 굴복할 수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지금 나오는 거로 부결. 봐도 후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렇죠. 후자일 가능성이 높아. 왜냐하면 뭐 이재명 대표 얘기는 이번 전국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 얘기한 적 없고 검찰이 뭐 내 진술도 제대로 담지 않고 왜곡해서 사인 안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로 보면은 무도한 검찰 얘기 하지 않을까? 저는 이재명 그러면 이제 대표가 어떻게 아마 되냐는 계속 좀 고민이 투표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생각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느낌으로 후자의 가능성이 좀 높아 그러니까 보이죠. 체포동의안이 그럼 그렇게 어떻게 제출이 움직일 되면 이재명 당대표는 두 가지 입장을 요구받을 거예요. 자, 당신 지난번 7월 달에 대정 당대표 연설 때 했던 것처럼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체포동의안 이거 그냥 가결시키라고 할 거냐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을 거냐. 그렇게 공식적으로 저 예전에 약속했으니까 민주당 의원들 제 말 따라주세요. 그러고 체포동의안이 상정이 됐을 때 본인은 본회의장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본인의 의지가 진정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계속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이거는 부결시키라는 사인이죠. 그러면 만약 그 이후의 입장을 보시죠.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은 어떻게 움직일 거냐는 거죠. 우리 장성철 소장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한 거예요. 이 단식이 지금까지 제가 별로 당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명분이 크게 있어 보이지 않는다. 대의가 크게 있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걸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수를 지금 장성철 소장이 지금 얘기한 거예요. 포기합니다라고 나가고 포기합니다 나가고 본인이 영장 심사를 받으면 단식의 진정성이 그렇죠. 갑자기 살아날 수 있죠. 네. 근데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그 윤태곤 실장 말대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뭐 두려웠다가 이게 승부수 맞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간이다 보니까. 묘한 것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엊그저께 확인했을 때는 민주당 의원들은 아직도 반 정도가 단식 농성장을 찾지 않았다. 반 정도. 네, 전 그렇게 명단 얘기를 들었거든요.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조홍천 왜 의원 표현으로 하면 후미에. 옆에 저기 누구더라 뭐 비서실장이 할 때 명단 잘 챙기라고. 근데 어제 그때 다른 분은 이야기했잖아요. 7, 8명을 제외하고는 다 왔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이거가 이제 분명히 리스트가 나올 거예요. 온 사람 안 온 사람. 그럼 만약 반수 이상이 안 갔다 그러면은 이재명 당대표가 이번 우리 총선을 지휘하지 않는 게 우리한테 더 유리할 수 있어라고 생각해서 가결될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총선 지휘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제 요새 더민주혁신회의라는 조직을 보면은 근데 흥미로워요. 공천에서 물갈이를 강력하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호남권부터 해가지고 지금 박지원 그 전 원장이 해남 진도완도 거의 뭐 출마하는 쪽으로 뭐 윤석열이 나를 정치시킨다 이러고 있는데 그 더민주혁신회의에 참여하고 있고 이 대표의 특보로 된 이제 정의찬 씨라고 그분이 뭐 대동세상인가 그걸 이제 사무실 같은 걸 계속 했더라고요. 대동세상. 네, 뭐 전면적으로
붙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식과 더불어도 그 조직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 얘기는 아마 다음 주에도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민주당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 싶은 게 의원님들께.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진짜 정치를 제대로 하시려면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불출마 선언을 쭉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타개할 수 있는 목소리라는 건 뭐예요? 이재명 대표에게 불체포 특권 포기하라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정도를 걷는 것들에 대한 당당한 목소리를 내는 거죠. 알겠습니다. 검찰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아마 다음 주 저희 타짜 시간에는 이 체포동의안 이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주제를 바꿔서 어제 있었던 개각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볼까? 장타짜. 네. 왜 되게 무서워 다들. 개각 얘기를 장타짜한테 물어보니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네, 저는 장타짜를 보호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단식으로 세 가지 조건 내걸었을 때 마지막에 국정 개각. 쇄신과 개각이잖아요. 근데 이거에 그 대한 답이 돼요? 이 이재명 정도 당 개각이면? 대표가 요구한 개각의 스타일이나 의미는 아닌 것 나 괜히 같고요. 물어본 것 같아. 예. 네. 싸워라라는 개각 같아요. 컨셉. 네, 대통령께서는 투사형 인물 뭐 전진 배치했다. 뭐 네. 이런 용산의 해석도 나오잖아요. 또 세 분 면면을 보면 네. 국회에 가서 상임위장이나 국감장에서 절대로 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을 원한 것 같다. 예. 다른 의미는 없다. 그래서 인사 뭐 공직을 했던 분들이니까 인사청문회에서 새로운 사실 예. 나올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냥 옛날에 일을 해봤던 사람들이니까 바로 투입해서 일을 네. 잘할 것 같고 그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옛날 뭐 해본 사람들인가? 재밌는 게 어제 이제 3명 발표가 났잖아요. 저 박문규 산자부 장관 내정에 한참 전에 네, 한참 났고 전. 관료 출신이고 처음에는 이게 뭐 유인촌 네. 후보자에 대해 또 유인촌이냐 막 그랬는데 딱 3명 공식화되니까 언론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평이 예. 대중에 유인촌이 제일 낫네. 그래요? 당대 평가로. 예. 그런 그 정도로 최악이라는 얘기죠.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약간 이게 여러모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측근 인사당라고 예. 한다면 이 앞에 이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두 자리는 대선 캠프 때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또 걸렸어 광고에 윤타짜. 개각에 대한 평가는 3부에서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74우님께서 전체 라디오 정치 방송 중에서 제대로 된 분석은 여의도 타짜뿐입니다. 이거는 맞아요. 이건 맞고 그리고 이거 원래 더 재밌으려면 광고 나갈 때 걸 우리가 틀어야 되는데 틀 수가 없어요. 오늘도 지금 저 인물평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거 다 법원 다녀야 됩니다. 이거 알려주면 안 돼. 예? 저희가 틀어드릴 수가 없어. 근데 진짜 재밌는 얘기 많았어요. 말씀드릴 수가 없네. 커피 드리고 저 MR님께서 시사와 정치는 균형 잡힌 정치쇼입니다. 시사와 정치 균형 잡혔다. 예, 커피 쿠폰 주세요. 드려야죠. 다 드려요 저희는. 예. 원래 이게 내 돈 아니니 쓰는 재미가 있더라고. 예산 낭비하면 안 되는데 남의 돈 쓰는 재미가 있어요. 커피 드릴게요. 앞서 광고를 부르는 남자 윤타짜. 이 개각의 컨셉 얘기하고 있었어요. 박보균, 김현미 두 분은 대선 캠프에 있었던 사람. 김현숙 김현숙. 전 김현숙. 문체부 장관, 예, 전 예, 여가부 예. 장관. 근데 이제 이 두 분은 뭐 캠프에 있던 사람은 아니에요. 범보수인다지만은 이명박 정부 때 장관,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대변인 네. 한 분이잖아요. 그 또 뭐 대신에 또 다른 뭐 캠프 출신 인사라든지 이렇게 교체된 것도 아니야. 그리고 신원식 장관 후보자 내정자는 유승민 캠프 출신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 이제 그 공무원 교육연수원장인가 그 예. 유튜브 활동 활발하게 하시던 예. 영어 그 예. 겸임 교수 예. 출신 그분도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뭐 외곽에 있었겠죠 아마도. 예. 그런 쪽으로 다 바뀌어 간다. 그러니까 이건 뭐 측근 인사라고 하는 것도 좀 안 맞고 예. 저는 이제 대통령이 큰 정책 방향, 뭐 이제 대외관계라든지 한미일 공조라든지 뭐 이런 것은 대선 후보 때 했던 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데 예. 어떤 좀 이념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대선 때하고 지금은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게 이제 반영되고 있는 그러니까 새로운 윤석열. 이 새로운 윤석열이라는 게 꼭 뭐 긍정 부정에 대한 게 아닙니다.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쪽으로 쫙 짜여지고 있다. 근데 이게 좋으냐? 그럼 그 얘기는 잠깐만요. 대선 때는 약간 중도 확장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그렇죠. 집권하고 오히려. 와서 이념을 강조하면서 보수화됐고 네. 그거를 보여주는 개각이다. 그렇죠. 그런 이제 개각들이고 특히 이제
신원식 장관 지명자는 뭐 여러 가지가 나올 것 같은데 저는 뭐 제일 크게 될 것들이 어제 KBS 9시 뉴스도 나오고 오늘 조간신문도 나왔지만은 그 약간 태극기 발언들 정광훈 목사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 기억해 보시면요. 김기현 대표 처음 될 적에 그 얼마 난리였습니까? 최고위원 날아가고 김기현 대표 아니 내가 뭐 잠깐 그랬던 거지 그게 그냥 인사치레 간 거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정광훈 해서 목사가요. 홍역을 치르고 또 국민의힘이 여기까지 온 것 중에 하나 좋았던 게 아유 그래도 유튜브하고 단절하고 민주당하고 이게 다른 점이 있다라는 게 평가받을 지점이었는데 그게 이제 싹 무너지는 것이. 알겠습니다. 김상일 네. 평론 김타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어제 걔가. 어제 개각은 뭐 진짜 기대 이하, 네. 예? 기대가 1도 안 되는 정말 우울한 네. 예? 그런 개각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대통령이 여기 이 개각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건 뭐라고 보세요? 컨셉.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아부해, 네? 아부해, 장관이요. 아부하면은 다 시켜줄 수 있어. 나는 그리고 왜안 시켜줘? 홍위병 해, 홍위병 하면 완장 다 달아줄 수 있어. 뭐 저는 이렇게뿐이 안 보여요. 아, 그래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면 네. 신원식 국방부 장관 내정자는 홍범도 일단 장관 신원- 철거 문제 때문에 됐다 이렇게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 내정 얘기가 좀 도니까 하고 싶으니까 더 세게 한 것 같아요. 그걸 이미 일단 감지를 추정입니다. 하고, 예, 감지를 하고 제 추정에는 그런 것 같고 일단은 신원식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부하 직원을 자기 영달을 위해서 그 사인 조작한 의혹이 지금 제기가 돼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그런 상, 예. 그 초급 장교 때 네. 중대장 때. 예전에 네. 예. 근데 그런 분이 그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관 되시면 영이 쓰겠습니까? 예? 군은 그 영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 인사청문회를 보면은 네. 그 유인촌 장관 같은 경우는 15년 동안 네. 그렇게 뭐 정치권에서 활동을 했다거나 유인촌 장관이요? 유인촌 15년? 정치권에 떠나 있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문체부 했다거나 장관 하고 그게 난 다음에 아니라. 떠나 있었으니까 네, 네. 별다른 논란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하지만 신원식 후보자나 김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에서 활동을 많이 했고 상당히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아, 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음. 상당히 좀 청문회 과정 중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좀 신원식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 막 네. 여러 가지 예전에 했던 얘기들이 막 나오던데 저는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12.12 사태가 네. 군사 반란이 뭐 구국을 위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국방부 장관 될 사람이 그거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어? 이거는 상당히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좀 잘 해야 될 거다. 자 민주당은 당연히 뭐 공세를 할 거고 여권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어제 개각에 대한 여권을 그냥 안 알아봤는데요. 근데 여권도 분위기가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옹호하고 네. 이제 인사청문회 과정 중에서 여러 논란이 발생하더라도 네. 인사청문 채택 보고서가 작성이 안 되더라도 대통령은 임명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대통령의 한 행동에 대해서 어떤 네. 다른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검사 동일체를 꿈꾸는 윤 거라니까. 대통령은 투명하다 그랬잖아요. 네. 너무 인사는 메시지인데 메시지가 너무 명료하잖아. 이번에 명료하다. 그렇죠. 그 명료하다는 뭐 한 너무 글자로 명료해. 이념화? 싸워라.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네. 것이죠. 더 뭐 나하고의 과거 인연 이런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아, 지금 대통령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념,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그런 야당과의 뭐 어떤 싸워라 분위기에 뭐 이거니까. 강경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다 일 텐데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청문회라는 게 사실 형해화돼 있잖아요. 최근에 여야 합의로 해가지고 청문 보고서 채택된 사람이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아마 마지막일 거예요. 뭐 우려도 조금 담아가지고 네. 하지만 통과하는 식으로 정치인 출신이고 하니까 이 세 분 다 어려울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상대평가로 말하자면 유인촌 장관 후보자 정도가 그래도 뭐 적격 부적격 이렇게 해가지고 될 수 있을까? 나머지 두 분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근데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이제 정치권이나 관료 출신들을 해가지고 아는 사람끼리는 아니 저 사람 좀 너무 문제 있는데 해도 유명하지 않으면 넘어가거든. 네. 원래 그래요. 네. 근데 사람들이 잘 이분들은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벌써 유명해졌고 최근에 특히 신원식 후보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너무 유명해졌고 이 홍범도 이슈라는 게 다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건 빨리
여당은 빨리 빨리 탈출하는 정리하는 게 게 맞다. 맞다라고 했는데 다시 제재만 될 거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각을 왜 하냐고요. 그러니까 와 국정 운영이 좀 바뀌겠구나. 예. 와 그럼 새로운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구나. 바뀌겠구나는 있지. 바뀌겠구나. 아니 계속 예. 싸우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예. 다른 의미로 바뀌겠다라는 이미지는 못 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본인이 생각하는 그냥 국정 운영 기조를 더 강하게 이끌고 가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게 맞느냐? 그러니까 항상 정치권의 인간 사회에서 갈등이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 사적인 사람들끼리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정치인, 국가 최고 지도자는 갈등을 부추기고 이념적인 대립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고 조율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좀 더 갈등을 조장하는 듯한 좀 싸워야 되는 듯한 모습만 보이시는 것 같아서 이번 개각에도 그런 이미지를 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 우리 3타자의 공통된 평가가 대통령이 현재 이념을 강조했고 그다음에 국무회의에서도 장관들한테 야당하고 싸워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게 투영된 인사. 추사형, 전사형 좀 예. 완화도 표현하면 실전형 장관들로 개각한 건데 그럼 대통령이 그렇게 이념 야당과의 싸워라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뭐예요 근본적으로? 왜 나쁜 사람들하고 왜 대화하고 타협하고 그 사람들 말을 왜 듣고 앉아 있어? 저 사람 말들을 다 반박해. 이거 아니겠어요? 그럼. 근본적인 이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뭐 사람의 심리와 마음의 영역에 접근할 수도 없고 그렇죠. 접근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 하다 보면 괜히 관심법에다가 이상한 이야기만 아니, 나오고 평가를 하는 아니, 거죠.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하면 되는 거지. 뭐 마음이 왜 바뀌었을까 이런 건 별 중요치가 않은 것 같고. 근데 이런 이건 느낌이 자 어때요? 싸우는 건 좋은데 뭐 하고 싸우냐는 거예요. 뭘 위해서 자, 싸우냐. 김관진 전 장관 지금 국방개혁위원회 뭐 이분이 지금 약간 정치적 색채 강해져. 그 이전에는 그래도 말이 있었어도 이게 밀어왔던 게 보수적인 풍모가 김관진의 보수는 뭐 야당하고요. 과거의 역사하고의 보수가 아니라 북한하고 부분해 가지고는 단호한 이미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밀고 갈 수가 있을 건데 그럼 신원식 의원의 현재 지금 이미지가 보수 싸우는 게 무슨 문재인 정부 12.12, 5.18, 홍범도 이런 거하고 싸우는 거가 돼 있단 말이야. 저기 근데 진짜 저는 제가 걱정이 궁금한 되는 거. 게 이렇게 계속 고위층이나 이런 데서 싸우잖아요. 지도층에서 싸우잖아요. 경제 다 죽어요. 그렇겠죠. 네, 사회 전체가 경직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제가 지난주부터 우리 세타짜에게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 지난주에 동아일보에 칼럼이 하나 있었어요. 예, 저 정치 부장을 지냈던 이승원 네, 국장이 네, 봤어요. 칼럼인데 거기 이제 내용이 왜 그러면 지금 이 타이밍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의 이념을 그렇게 강조하는가 뭐 요 얘기거든요. 거기 이제 나왔던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하고는 이념을 별로 강조하지 않았잖아요. 실용을 그러니까 강조했다 이거죠. 소고기 때 쉽게 무너졌다 위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뭐 창조경제 얘기하면서 이념이 애매모호했다. 세월호 때 바로 무너졌다. 근데 안 문재인 무너졌어요. 대통령은 조금 이념 지향적으로 가가 핵심 지지층을 지키고 갔다. 그게 맞는 거예요. 결국 현 용산과 윤석열 대통령도 이념을 강조해서 핵심 지지층을 가지고 가는 게 위기가 왔을 때 정권이 흔들리지 않는 거라고 보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거든요. 맞아요. 맞습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5% 정도 내외의 네. 대통령의 긍정 평가율이 어느 여론조사에서나 다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네. 그건 대단히 성공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외연 확장 그 부분은 나중 문제고. 그러니까 총선 전략은 이거 같아요. 우리 확고하게 네. 지지층은 무조건 결속시켜서 나간다. 네. 그리고 민주당과 이재명은 때려잡는다. 이게 지금 현재 총선 저는 자, 전략이 근데- 이게 분석 자체가 네. 틀렸다고 생각한 게 이명박 정부가 이제 광우병 때 이제 어려움 겪었던 거 맞죠. 근데 실용주의였기 때문에 대선 대승했고 그게 그래서 촉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근데 그 칼럼 뒷부분 뭐냐면 그래서 그런데 잘 역대 됐다. 보수 정당이 선거에서 이긴 걸 보면 MB의 대선과 총선처럼 탈이념에서 중도 확장했을 때 총선을 이겼는데 내년 총선은 어찌 됐지 그러니까 보자 이명박 정부가 요거거든요. 그 위기를 탈출한 것은 그 네. 글로벌 금융 위기 예. 이제 해결하고 그래도 아 경제는 이 사람이 돌아가는 사람이구나라는 인식 준 거였고 박근혜 대통령도 뒤에 몰락한 거는 신호탄이 저기였어요. 교과서 국정교과서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참 뭐 이런 문제가 있어도
내려가다가 그래도 좀 반등하고 뭐 어느 정도의 이제 이른바 콘크리트를 단단히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외견상 그렇게 보이는데 그 제일 큰 원인 1등 공신 뭐냐? 이재명 대표예요. 그건 무슨 이 이념을 잘 해가지고 세게 해가지고 아니라 상대가 이재명 대표기 때문에 그럼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빠지면은 그 네. 콘크리트 무너진다. 그리고 이념을 추구해도 바르게 추구해야죠. 뭐 당시께서 뭐 국제적인 뭐 글로벌 스탠더드 뭐 이런 거 강조하시고 자유 뭐 이런 거 강조하시잖아요. 네. 자유의 기본은 다양성이에요. 물론 그 책임은 따르는 다양성이겠지만, 근데 지금 보시면 다양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생각하고 다르면 무조건 싸워야 된다. 그것도 힘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힘을 가진 자, 절대적인 힘을 가진 자가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알겠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이념이 없어요. 저도 이 부분을 한번 좀 정리하는 말을 하고 싶은데, 네,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념을 명확히 하거나 추구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당연히 정치가로서 해야 될 일이죠. 근데 문제는 그것을 풀어나가는 방식인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표현 방식은 나를 따르지 않거나 나에게 동의나 동조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이나 적대감이 상당히 심한 것 같습니다. 학자나 아니면 일반적인 사회는 그러한 태도가 맞을 수 있죠. 하지만 갈등을 조율해야 할, 또한 갈등을 최소하게 관리해야 할 최고 통치자로서는 저런 표현 방식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이게 같습니다. 지금 악순환인데 나를 따르라. 근데 이제 안 따르니까 답답해한다. 뭐 그런 식의 분석들을 많이 하던데 그 뭘 나를 따르라는 게 뭐가 있지?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개혁에서 우리 좀 인기 없더라도 뭐 이렇게 하겠다. 학제 뭐 이렇게 하겠다. 노동시간 그것도 뭐 하다가 쑥 들어갔고 별로 나를 따르라고 할 거가 없어요. 뭐 오염수 문제나 외교의 뭐 이런 부분은 저는 최소 보수층까지는 그리고 중도에서도 좀 중도 우파까지는 그건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래 대통령이 거칠어서 그렇지. 한미일 공조 강화 아니면 북중론인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오염수 문제 그게 뭐 미국하고 EU도 다 하는데 그렇잖아. 그거 정도 말고는 잘 모르겠어. 나를 알겠습니다. 따르라 할 때 네. 뭘 따르라는 네. 건지. 근데 저는 되게 우려스러운 게 우리 역사 속에서 그 돌이켜 보면은 완벽한 이념, 완벽한 종교 이런 걸 생각할 때 오는 게요 암흑기예요, 암흑기. 네. 왜냐하면 절대선과 절대악은 맞닿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이념이라는 게 도대체 현실에서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생각은 결국에는 듣기 싫은 거를 쳐내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장타짜. 네.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 얘기 좀 해볼게요. 뭘 할 의미가 있나요? 왜 그래요? 여당 대표인데. 자 여당- 어쨌든 알아야지. 이 김기현 대표의 입이 좀 요새 그쵸. 굉장히 거칠어지잖아요. 원래 김기현 대표가 이렇게 말을 세게 하거나 그런 스타일은 원래는 아니잖아요. 절대로 아니죠. 예, 근데 이제 점잖은 분이에요. 예, 굉장히 좀 그 말을 좀 세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언어들이 강해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뉴스타파 그 관련된 것은 뭐 국가 반역, 네. 사형해철, 네, 반역 이렇게 사형감. 강한 발언들이 나오고 1급 살인. 네. 1급 살인죄다. 김기현 대표가 말이 세지는 건 뭐 전략적인 건가요? 두 가지 같아요. 뭐요? 조급함. 조급함? 네. 당 대표로서 네. 내가 과연 공천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당 대표로서 제대로 된 리더십을 계속 발휘하고 있는 것인가? 네. 라는 조급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의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어떤데요? 김기현 당대표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막 존경을 하거나 신망이 있거나 그 결정에 권위를 부여하거나 거기에 참여하는 다수의 구성원들이 네.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조급함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대통령님 저 열심히 지금 잘 싸우고 있습니다. 네. 보여주기식 그 말에 인플레이션이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럼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용산 거 코드를 맞춘 거다?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네. 내가 뭐 야당이라든지 아니면은 반국가 세력을 대항하는 선봉장에 서 있다. 네. 그런 모습과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자신감이 없다라는 반증인 것 같아요. 그게. 내가 당을 장악을 하고 대통령의 신임이 강하고 네. 내가 공천권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있으면 저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당 당대표는 네. 저렇게 막 거친 언사 네. 야당 이재명 공격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자리거든요. 자 그러면 예전에 장타짜 경험이 비추어 봤을 때 예전에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강한 대통령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김기현 대표가 공간이 없고 코드를 맞춘다는 거잖아요. 없어요. 예전에 구 여권 때는 어떻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강한 대통령. 네. 거기에 강한 대표인 무대 김무성 대표. 그때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 그래도 별로 강했나? 아니 강하려고 했죠. 아 강하려고 했다. 예. 근데 우리는 당시에 친박의 도움, 네. 청와대의 도움으로 당 대표가 된 것이 아니라 네. 김무성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네. 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장타짜의 진주 지휘 아래.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어느 정도 약간의 각을 세우면서 갈 수 있었는데 김기현 대표는 전적으로 뭐 용산에서 만들어준 당 대표니까 공간이 없다. 없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큰 정치를 하려면 자기 기반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꾸 남의 거에 올라타서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김기현 대표께서 그걸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역대에 보면 여당 내의 야당 역할을 한 사람이 그 보상 작용에 의해서 항상 다음 후계가 됐지 뭐 거기에 막 현재 권력에 아부하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것처럼 많이 못 봤거든요. 이게 저 같은 사람도 예측 같은 것도 조심하려고 하는데 예측은 틀릴 수 있죠. 아니 뭐 예측은 틀리라고 있는 거예요. 평가라든지 판단이라든지 가치에 대한 부분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네. 이거 뭐 확 바뀌면 이상하잖아. 아, 그 신뢰도 떨어지고. 다들 좀 길게 봐야 돼요. 이 길게 볼 게 무슨 10년, 20년 보라는 것도 아니고 한 몇 달만이라도 봐야 돼. 지금 이재명 대표도 단식하면서 처음에 되게 이제 조롱당해 본인이 남의 단식들 막 폄하했던 말들이 다 돌아오게 되잖아요. 말빛이라는 게 네. 있어 보면. 다 지금 막 여야다. 뭐 이념이 뭐 어쩌고 하는 이야기를 총선 네. 불과 몇 달 뒤야. 계속 그러겠어요? 총선 가면 못해요. 그때. 중도 확장이 중요하다. 그럼 그때 당신 뭐 몇 달 전만 해도 이러지 않았냐라고 하면은 할 말 없지 뭐 서로. 근데 이재명 당대표가 아무리 야당으로서 뭐 이렇게 저항권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제도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이재명 대표요? 그렇죠. 지금 또 이재명 대표로 돌아갔네.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회 지도층이 제도를 존중하는 모습을 안 보이면 국민들 어떻게 생각해야겠어요. 아 저래야 성공하나 보다. 저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돼서 사회가 무너져요. 이 김기현 대표한테 제가 옛날부터 그런 말씀 드리는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대통령하고 뭐 우리 말이야 쉽지 뭐 소신껏 행동하고 국민만 바라보고 그건 뭐 어렵죠. 어려운데 제가 볼 때 빈틈들은 있단 말이에요. 빈틈? 누구의?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뭐 정책의 부분이라든지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한 빈틈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리고 채워라? 지금 예컨대 뭐 산자부 장관이나 뭐 이런 데는 뭐 기재부 쪽이 뭐 드라이브를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알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을 충분히 좀 공간을 조금 만들면 그 공간이 점점 늘려갈 수 있는데 왜 그런 것도 안 할까는 답답해요. 그런 자, 것들은. 김기현 대표 입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 장타차가 네. 발에 대해서 보면 발.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서 뭐 보수 통합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럼 그저께 언론적인 얘기니까. 보도니까 뭐 양양자 의원 만나고 뭐 금태섭 의원도 만난다던데 일종의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광폭 행보인가요? 집토끼 산토끼 다 잡으려는? 그냥 뭐 여당 당 대표로서 예우 차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한번 인사드리러 간 거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것은 본인 인재 영입위원장이니까 그 역할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인데 그게 뭔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래요? 아니 그게 뭐 열심히 해야죠. 근데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예컨대 뭐 양양자, 금태섭 그런 분들이 만나가지고 우리가 뭐 꼭 같이 하진 않더라도 뭐 어떤 하려면은 약간 정책의 방향이 조금 중도적이 돼야지 그분들도 들어올 수 약간 있는 뭐 속아주든지 뭐 속든지 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이래놓고 여기 맞는. 그럼 예를 안 들면 되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총선과 대선 치를 때 경제민주화 그래서 좀 이렇게 뭐 중도 확장적인 걸 보여주는 것처럼 복지 이야기하고 뭐 그러면은 이제 뭐 속는 사람도 있고 속아주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건데 지금은 이게 오지마 하면서 만나는 이게 안 맞지. 제가 볼 때는 김기현 대표 나름대로 역할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자기 기반이 너무 약해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장타짜, 김타짜, 윤타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